엄마 짐이 다 없어졌어. 설마 이게 뭐야? 텅 빈 집 탁자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잘 살아라. 그날 아들 부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풍경을 마주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집 안은 너무 조용했고 낯설게 정돈되어 있었답니다. 옷장이 텅 비고 탁자 위에 놓인 한 장의 계약서와 메모. 그 순간 그들은 제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는 제 모든 걸 남겨둔 채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제 삶에 대해, 그리고 결국 선택해야 했던 결단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사연을 꼭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어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6세 임욕이라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반찬을 준비하고 때론 손주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허리가 더욱 싱거렸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이었을까요? 가끔은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잊혀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죽 끓여 드릴까요? 며느리 지연이는 밝은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말만 들으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효부이지요. 항상 웃는 얼굴에 저를 챙기는 말투. 동네 친구들은 늘 말합니다. 미옥 씨는 복도 많지. 요즘 그런 며느리 드물어.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정함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배려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괜찮아. 너나 먹어. 늘 반복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말에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말했지요. 네, 어머니. 그럼 제가 먼저 먹을게요. 드시고 싶으실 때 꼭 말씀 주세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연기처럼 느껴지는 건 그녀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걸까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던 이 집이 이젠 마치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히 제 돈으로 지은 집인데 어쩌다 제가 손님처럼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된 걸까요? 저녁이 가까워졌을 무렵 아들 재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올해 38, 대기업 중간관리자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들이지요. 어릴 땐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엄마, 오늘 허리는 좀 어때요? 지난주에 병원 다녀온 걸 기억했는지 묻더군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말하면 걱정할까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너무 오랫동안 경험해왔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이는 익숙하게 반찬을 차렸고 재민이는 회사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더덕구이예요. 재민이가 제 접시에 반찬을 올려놓았지만 저는 젓가락만 들고 망설였습니다. 예전엔 맛있게 먹던 음식도 지금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은 많았지만 따뜻한 정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가 일본으로 3일 여행 가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오사카하고 교토예요. 경치 정말 좋다던데요. 순간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말에 설렜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며
짐이 되는 기분. 그 자리에서 제가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데리고 가야 하니까 끼워 넣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랑 여행 다니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끼리 다녀와. 지연과 재민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지요. 언제나처럼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눈빛에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게 비치더군요. 제가 거절해서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 그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일본 음식도 맛있고 온천도 좋고. 지연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제 귀에는 그저 예의상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심심하다고 했니? 늙은이 데리고 다니면 너희만 불편해. 그냥 너희끼리 편하게 다녀와. 제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아무도 몰랐겠지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어머니 드실 반찬은 충분히 준비해 놓을게요. 재민이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내 아들과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 심은 라일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벌써 12년. 그때 저는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고 손주도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품어온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을 나가자. 내 인생을 살자. 그건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 이제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껴안은 제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여러 번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새벽이 다가올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해졌고 귀퉁이는 다소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엔 제게 너무도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집 하나, 그림 배우기, 정원 가꾸기, 혼자만의 아침을 즐기기. 이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꿈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친구들도 몰랐던, 오직 저만 알고 있던 조용한 바람. 젊었을 땐 당연히 못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었지요. 이젠 늦었다고, 그런 건 허영이라고 스스로를 눌러왔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젠 늦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어. 준비는 다 되어 있어.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냉장고에 반찬을 차곡차곡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미역국이에요. 3일은 끄떡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꼭 전화 주세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 내가 늙었지. 불도 못 끄진 않아. 제 말투가 다소 퉁명스러웠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민이는 현관 앞에서 가볍게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몸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을 때 저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공연이 끝난 무대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등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혼자네. 시계는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몇 달 전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둔 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망설일 이유가 없지. 냉정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이었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특히 집문서와 통장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미리 약속해둔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이미옥님 맞으시죠? 말씀하신 집 금매건 말입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아주 좋네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좋으니 빨리만 처리해 주세요.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정도 크기의 집이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서는 제 집입니다. 제 재산이고 제 결정입니다.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만큼은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는 묻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돌아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창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건 제가 가져갈 수 없는 이 집에 남아야 할 과거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매자가 나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약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시간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도 라디오도 틀지 않은 고요한 공간. 그 안에서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의 결말을 쓰고 새로운 서문을 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인 채 이 집에서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맞던 날, 손자의 첫 생일, 아들과 말없이 나눈 웃음들.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건 제가 느꼈던 수많은 소외감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집에서 내가 외면당했던 날들. 이 집이 내 것이었지. 그런데 난 언제부터 주인이 아닌 척하고 살았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자유다. 중개인이 오고 서류를 작성하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흐르는 거리 풍경이 마치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첫 장면이 될 제주도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엔 집 매매 계약서 사본과 손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잘 살아라. 그 봉투를 우체통에 넣으며 저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붙인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날, 재민이와 지연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제가 떠나던 그날의 공기가 다시 집 안으로 밀려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저희 다녀왔어요. 기념품도 샀어요. 지연의 발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겠지요.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곧 멈추었습니다. 여보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재민이 제 방문을 열었을 때 비어있는 옷장과 가지런히 정돈된 이불 위엔 어떤 냄새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정적만 가득했겠지요. 엄마 짐이 다 없어졌어. 설마 이게 뭐야? 거실 탁자 위 제가 남긴 봉투 하나. 그 안의 서류와 메모를 본 순간 그들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잘 살아라. 재민의 손이 덜덜 떨렸을 겁니다. 지연은 계약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떠나셨어요. 재민은 곧장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겠죠. 하지만 들려오는 건 싸늘한 기계음뿐이었을 겁니다. 다급함이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가신 건지.
옆집 최 여사는 놀란 듯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여행 가신다더니 가방 들고 택시 타시던데? 오래 계실 거라고 하시던데요? 그 말에 재미는 망연자실해졌고 지연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더는 자신들의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그곳을 나와 지연의 언니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제 그 집엔 그들의 이름도 존재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미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제 계좌가 아직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기에 그는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계좌에서 집값이 입금된 후 절반 이상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어. 그 계좌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가능하대. 수사 아니면 절대 안 된대. 재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겠죠. 그건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을 겁니다.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과연 가족인가? 지연은 조용히 재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은 아니더라도 카드 내역은 조회할 수 있어요. 어디서 뭘 쓰셨는지 확인해보자. 재민은 망설임 없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제주 구자읍 편의점 식당 카페 어머니가 지금 제주도에 계셔. 두 사람은 곧장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오후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가자. 지금 당장. 급히 챙긴 두 개의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그들은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재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면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분노, 서운함, 놀라움 다 있겠죠? 그래도 들어봐야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비행기는 흐린 구름 사이를 지나 제주의 하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구좌읍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제 카드 내역을 참고해 들른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 편의점 며칠 전 사용 내역이 있었어. 두 사람은 바닷가 펜션들을 하나씩 돌며 물었고 세 번째 펜션에서 마침내 답을 들었습니다. 임용님이요? 네, 여기 계세요. 지금은 외출하셨고 보통 저녁 무렵 돌아오시거든요. 재민과 지연은 펜션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이 오갔겠지요. 저는 그 시간 바다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께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발밑의 모래는 부드럽게 제 발걸음을 받쳐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1년을 같이 살아도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만큼은 낯설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올 것을 마음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왔구나. 담담하게 말한 제 한마디에 재미는 눈을 크게 뜨며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등 뒤에서 밀려왔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차 한 잔 마시면서 하자꾸나.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 저는 먼저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은 말없이 저를 따랐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바람엔 짠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은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차만 바라봤습니다. 재미는 저를 보며 참았던 감정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그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하고 살면서 난 너무 지쳤어. 그래서 떠난 거야. 내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 재민의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한 건가요?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만 해주셨으면.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한들 뭐가 달라졌겠니? 너희는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겠지. 나도 알고 있어, 지연아. 넌 참 좋은 며느리였어. 항상 웃고 예의 바르고 주변에서도 널 칭찬했지.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단다. 재민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문제라고요? 엄마, 우리가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냥 나가시기 전에 말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엄마, 이 집에서 행복하냐고. 엄마, 어디 가고 싶은데 없냐고. 내가 너희 밑에서 살면서 그저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너는 알았니? 그 순간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너는 노력했지. 알아. 하지만 그 모든 다정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연기처럼 느껴졌단다. 어쩌면 내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구나.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고요함을 재민이 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실 건가요? 그래.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 평생 꿈꿔왔던 일이거든. 재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말은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꿈을 갖고 계셨다는 거, 난 전혀 몰랐어요. 그렇겠지. 나는 너한테 꿈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우리 집엔 없었잖니. 그 말에 재민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요? 집도 없고 이제 어떻게?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집한 돈 중 일부를 이체해뒀어.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힌 서류야. 너희 몫이야.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내가 아주 매정한 사람은 아니니까. 재민은 그 종이를 보았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니? 한 지붕 아래 사는 거?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 질문에 세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슬며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재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진짜예요.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난 이미 오래전에 결심했단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날 찾지 마. 나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가족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한 집에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야.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지. 하지만 나는 너희와 그런 연결을 느낄 수가 없었단다.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는 자책이 밀려오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 미련도 없으신 거예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련? 글쎄 없진 않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마음이 있었어.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속의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분노와 후회, 지연은 배신감과 슬픔, 저는 자유와 죄책감 사이에서 말이죠. 해가 서서히 저물 무렵 재민이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선택 존중할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가끔 연락 주세요. 어머니가 잘 지내고 계신지만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슴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엔 무언의 이해가 스며 있었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 끝에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과 지연은 제주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선 바닷마을의 삶이 이제는 제 몸에 스며들듯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바다를 바라보는 일로 열립니다.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테라스에 나와 노트를 펼치면 햇살이 따뜻하게 제 어깨를 감싸줍니다.
그림 교실도 등록했지요. 처음 붓을 잡은 손이 서툴러 웃음이 났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는 제 맘대로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추석 연휴에 인사드려 가고 싶습니다. 지연 드림.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도 좋아. 하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자 하나가 이토록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게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추석 당일 정오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민과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렴.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집,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엔 그림책과 원예 서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어머니, 여기가 정말 따뜻하네요. 지연이 말하자 재민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훨씬 젊어 보이세요. 예전보다 얼굴도 훨씬 편안하시고.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여기가 내 리듬에 맞는 공간이거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좋아하는 색으로 벽을 칠하고 그런 사소한 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오랜만에 나누는 밥상 대화 속에 진한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직접적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선 새 집 알아봤어요. 아직 완전 정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작고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요. 그래. 집이라는 게 크고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 오히려 나한테 맞는 공간이 편하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지.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테라스로 나가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바다 위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이런 삶을 택한 거. 재민과 지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단 생각은 해. 너희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미안해요.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함께 있어주시는 게 맞는 줄로만 알았죠.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나도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어. 너한테 많은 걸 기대했고 때론 말하지 않고 상처받기도 했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지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젠 이 아이들과 마주 앉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했지요. 여기서 계속 계실 계획이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난 여기가 좋아. 그림도 그리고 정원도 가꾸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참 소중하거든. 그리고 여행도 다녀보려고.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어. 그 말에 재민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만든 듯 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누가 들어줄 줄 몰랐거든. 말해봤자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냐 하고 넘길까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안에 수많은 오해와 무관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가끔 저희 집에도 들러주세요. 언제든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가지. 하지만 오래 머물진 않을 거야. 이제는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게 된 거니까. 그 말에 셋은 함께 웃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고 파도는 낮은 숨결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들이 제게 준 감정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서운함보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은 더 컸던 밤이었거든요. 세월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제가 제주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삶은 조용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참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손질하며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가끔은 재민과 지연에게 문자 한 통씩 보냈지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한 줄이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는 유일한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면 아이들이 내려와 인사를 하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살피며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 배려가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녘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왔고 쓰러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에서 저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남긴 연락처를 통해 병원에 도착한 사람은 재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한 번만 떠주세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숨을 놓았습니다. 장례식은 제주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유언대로 제 유골은 바다에 뿌려졌고 바람은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재민과 지연은 해변에 서서 조용히 저의 마지막을 배웅했지요. 편히 가세요. 어머니,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재민은 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열어주세요라고 적힌 글씨는 그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유언장과 함께 손글씨로 적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지연아, 나는 결국 혼자 가게 되었구나. 그래도 내 마지막은 너희에게 맡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다. 돌아보면 내 선택이 너희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선택 덕분에 나는 평생 꿈꿔왔던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 자유 속에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단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더구나.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런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웠다. 내 마지막 바람은 너희가 나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걸 잊지 마. 사랑한다. 엄마, 이미호. 편지를 읽던 재민은 끝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은 지연과 함께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유산으로 뭘 할까 생각해봤어. 아이들 교육 자금은 따로 떼어두고 우리도 가끔 여행 다니자. 어머니처럼 삶을 즐기는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어머니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맑은 봄날 두 사람은 다시 제주를 찾았습니다. 작은 의식을 준비해 바닷가 절벽 위에서 제 유골을 뿌렸고 바람은 파도와 함께 고요히 불어왔습니다. 재민은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곳에선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의 선택이 결국 우리를 바꿨으니까요. 하얀 재가 바다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숙이 느꼈습니다. 삶은 끝났지만 관계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시간이 흐르고 기억은 옅어지더라도 어떤 선택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남깁니다. 저의 마지막 선택은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라면 혹은 누군가의 자식이라면 꼭 한 번은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도 인생살이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